나는 그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랍 안쪽 낡은 서류 봉투 사이에 끼워져 있던 통장 하나. 표지는 발에 있었고 이름은 남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그 통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잔액은 2억이 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따라가니 20년 전부터 조금씩 쌓인 돈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입금, 빠져나가지 않는 돈. 그 사람은 20년 동안 나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이제 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랍을 닫았습니다. 통장은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고 거품이 일었습니다. 손을 움직였지만 그릇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끝에는 그 통장의 촉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국그릇, 반찬통, 식은 밥. 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50년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왜 안 먹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쥐고 밥알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코를 골았고 나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건 지난 50년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아이를 키우던 시절, 빚을 갚느라 허리 펴지 못했던 날들. 그때 나는 살림을 쪼개고 반찬 하나를 아끼고 전기세를 줄이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부터 시작한 걸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베개는 따로 놓여 있었고 담요도 각자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도 따로 잤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그게 나이든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거리가 벌어진 거였다는 것을.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문을 펼쳤고 나는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국자를 쥐고 있었지만 냄비 안을 젓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퍼 담았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먹기 시작했고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디 아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품이 일었고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주워들었고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거품은 점점 줄어들었고 물은 식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꺼내서 한 장씩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온 돈일까요? 월급? 아니면 다른 수입? 나는 그 사람의 월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 사람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고 나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의 입금액은 그 월급과 맞지 않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아니,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월급을 두 곳으로 나눠 받았던 걸까요?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던 걸까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나는 반쯤 먹다 남겨진 국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이 집의 공기도 전부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코를 골았고 나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나를 믿지 못했을까?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도 함께 겪었고 빚도 함께 갚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숨겼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20년 동안 숨겼습니다. 나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깰까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입을 막았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50년이 혹시 내가 혼자 만든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침은 조용했고 저녁도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것부터 한 장씩 넘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 적자 표시, 빚 상환 기록. 그때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애들 학비, 병원비, 집 대출. 나는 살림을 쪼개고 반찬 하나를 줄이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계부에 적힌 숫자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아낀 돈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참았던 추위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가빠졌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둘째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괜찮은 척했습니다. 딸은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놓여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였습니다. 나는 소파 모서리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산책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했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나도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굳은 국물과 식은 밥.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전부 무거웠습니다. 안 먹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당신 비밀 통장 있어?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통장.
20년 전부터 돈 모은 거. 2억 넘는 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뒤졌어? 그게 그 사람이 한 첫 마디였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숨겼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모으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밥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고 그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은 차갑고 거품은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졌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차가웠고 베개는 낯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모으면 안 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도 함께 겪었고 빚도 함께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는 돈을 함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나는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전자레인지를 돌렸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고 그 사람도 나왔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어.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돈을 숨겼어.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2억이 넘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노후 대비했어. 나중에 병원비 들고 요양원 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쓰려고.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노후 대비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지. 그 사람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노후를 함께 준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을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다른 공간에서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먹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명의 통장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공동통장 4명의 통장, 그 사람 명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돌아와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그 사람 명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디로 간 돈일까요? 나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매달 빠져나간 돈. 어디 쓴 거야?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누구 줬어? 아니면 뭐 샀어?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형한테 빌려줬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형님한테?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앉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형님은 10년 전에 사업 실패했습니다. 빚을 졌고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도와줬습니다. 우리 형편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보탰습니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줬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줬냐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8천만 원.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났습니다. 8천만 원을 나 몰래 줬어? 5년 동안?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형님이 갚았어?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갚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갚을 생각도 없다는 것을. 그럼 그 2억짜리 통장은 뭐야? 그것도 형님 주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모은 거야. 나는 물었습니다. 왜 모았어? 우리 노후 준비한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더 줄 거야? 그 2억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는 형제보다 가벼웠습니다.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숨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딸이 전화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준 돈도 이제 그만하세요. 8천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이 힘들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안 힘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도 그럴 거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 인생 당신이 사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속옷, 겉옷,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몇 개. 다음 날 아침 나는 현관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어디가? 나는 대답했습니다. 둘째 집.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언제 와? 나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사위도 인사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딸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이혼. 생각만 해도 무거웠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말했습니다. 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오빠도 나도 엄마 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왔습니다. 딸의 집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한테 더 이상 돈 안 준대요. 약속했대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돈을 숨기고 결정을 혼자 하고 나를 빼놓고 살았다는 게 문제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돈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해.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라. 나는 답장했습니다. 아직은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딸은 출근했고 사위도 바빴습니다. 나는 낮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필요한 서류들. 나는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날도 힘든 날도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손길도 전부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딸을 도왔습니다. 채소를 씻고 밥을 퍼 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오라는 말, 이야기하자는 말.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수척해졌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도 엉망이 됐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틀 후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왔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숨긴 것도 형한테 준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둘이 의논해서 결정했어야지.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어. 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반대했을 거야.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8천만 원을 어떻게 줘?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의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나는 물었습니다. 뭘 지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돈 걱정, 형 걱정 그런 거 없이 살았으면 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지키는 거야? 나를 빼놓고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함께 살고 싶었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었어. 그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50년이 무너진 걸 어떻게 다시 쌓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가지마.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차근차근 설명을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 이 배신 앞에서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혼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 길을 가는 게 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도왔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요.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머님이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의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하지만 어떤 게 그런 선택일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70대 노인이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합니다. 날 믿지 않았던 사람, 날 빼놓고 결정했던 사람과. 그것도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70대 여자의 얼굴. 주름지고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얼굴.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살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가끔 답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한테 준 돈 일부 돌려받았대요. 나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3천만 원. 형님이 집을 팔아서 갚았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 어머니 명의로 넣었대요. 공동통장에. 나는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만회하고 싶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으로 만회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앉았습니다. 아들한테 들었어. 돈 받았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이 미안하다고 했어. 늦게라도 갚아서 다행이야. 나는 물었습니다. 남은 5천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받기로 했어. 형 형편이 아직 어려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지냈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엉망이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어깨를, 손을. 5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늙고 약해진 사람. 나도 힘들었어.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떨지, 이혼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했어.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정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 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날 믿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날 빼놓고 결정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70대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함께 보내자.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살자.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충분할까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노력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의논할게. 결정도 함께 할게.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 내가 말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기다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멈췄습니다. 신발장 옆 낡은 슬리퍼가 한 짝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용서를 할까요 말까요? 돌아갈까요 말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